자, 정부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법.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어법이 어떤 것들이 나왔나. 자, 문제부터 나왔는데 우리 그 어법이란 게 사실상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난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험생들이 뭘 굉장히 두려워하냐면 어법하면 일단 문법이죠. 문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의 얘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몇 가지만 딸랑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준다라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넘어가다 보면 문제 풀기 전에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나오죠. 자, 주성분에는 뭐가 있다.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자, 그래도 주성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그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우리 이런 걸 필수 성분이라고도 하죠. 필수 성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네 가지가 있더라.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서술어는 조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주어는 주격조사, 뭐가 나온다? 은는 이가 같은 것들, 은는 이가 같은 것들은, 서술어는 뭐뭐이다, 문장의 끝을 내야 되죠. 목적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을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보어는 이 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격조사 이가와 복격조사 이가가 똑같은데 구분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왜? 보어 다음에 이가 복격조사 이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되다와 아니다가 붙어 나온다. 그래서 이가 다음에 되다 아니다가 붙으면 보어고 이게 따라오지 않으면 주어가 된다. 그래서 그 예문을 잠깐 보면 자, 보어 찾기 잠깐 보면은 일단 주어부터 봅시다. 주어는 뭐가 나와 있죠? 미술은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보여주는 예술로서 마음을 즐기는 본능을 지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술은 다음에 되다 아니다가 안 나온 거죠. 근데 선생님 이거 여기는 보어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가 나왔다라면 여기도 주어가 될 수 있고 여기도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주어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보어예요. 그럼 이게 보어인데 왜 이게 보어가 되냐? 잘 봅시다. 주어 다음에 학생이가 나왔죠. 주격조사처럼 보이지만 주어처럼 보이지만 바로 뒤에 뭐가 나와버렸죠? 아니다가 따라 나오죠. 그러면 이는 주어가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 보어로 봐야 된다 라는 게 지금 보어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성분에는 관용어와 부속성분에는 관용어라는 거와 또 뭐가 나왔다 보니까 부사어가 나왔다. 자, 관용어는 뭐가 나온다? 우리 보통 뭐뭐의, 뭐뭐턴, 또 니은, 리을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관용어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도 뭘 꾸며주면은 관용어는 체언이 뭐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그것을 꾸며주는 글이라면 그건 관용어가 된다. 그러면 부사어는 뭘까?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용어를 제외한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부사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독립어 나오죠. 독립어는 혼자 쓸 수 있어. 이런 거 있죠. 그냥 이쁜 여자 보면 어떠해요? 우와, 감탄. 그냥 혼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막 내가 100점을 맞았으면 이야 이러죠. 문장 없이도 혼자 쓸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그걸 독립어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온 예시들은 한 번씩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쭉 넘어가서 이제 1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문장 성분을 모두 갖추어 어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 그랬죠. 1번 내가 원하는 것은 덧없는 부귀영화가 아니다. 그럼 우리 문제와 답지와 관계없이 아니다죠. 가가 나왔죠. 그럼 이건 주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보어. 되다 아니다 중에서 아니다가 바로 따라 나왔으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부귀영화가 아니다. 빠진 거 없는 것 같네요. 그럼 2번 내가 집을 사려고 하자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다.
자, 이런 것들 과가 나오죠. 자, 이거 잘 기억해둬요. 굉장히 잘 나오는 애. 자, 선생님 수업만 듣는 사람,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만 딱 맞춥시다. 나중에 누군가가 이걸 물어보면 야, 너 어떻게 저런 걸 잘 찾지?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몰라. 오늘은 찍신이 왔어. 오늘은 그분이 오신 날이야. 이러면 됩니다. 자, 팁을 하나 주면 우리 뭐뭐 와 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와가가 나오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뒤에도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거의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야 되고 얘의 주어와 서술어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왜? 와가가 나오면 대상이 몇 개? 두 개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카메라 찍는 사람과 선생님 몇 사람 얘기했죠? 두 사람. 철수와 영희 몇 사람 얘기했죠? 두 사람. 그러면 철수에 대한 서술어도 있어야 되고 영희에 대한 서술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바람과 비가 내렸죠. 그러면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대체적으로 와, 과가 나와준다라면 거의 문장이 틀립니다. 잘 봐. 바람과 비가 내렸죠. 비는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비는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죠. 그럼 비가 내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바람이 내렸다. 바람은 내려야 돼요, 불어야 돼요?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내렸다. 비가 내렸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바람은 불고 비는 내렸다.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가가 나오면 대부분 틀린다. 넌 틀렸네, 아무리 봐도. 자, 3번. 나는 선생님을 공경하였고 선생님 또한 총애하였다. 느낌이 오죠? 나는 선생님을 공경했다. 끝났죠, 문제가 하나. 그리고니까 문장이 두 개잖아요. 그럼 나는 선생님을 공경했다. 말이 되죠? 끝났죠? 그 다음에 선생님 또한 총애했다. 선생님 또한 총애했다. 누구를, 뭐가 없죠? 누구를이라는 목적어가 없네. 선생님 또한 나를 총애했다. 뭐 이렇게 쓰는. 선생님 또한 철수를 총애했다. 철수를, 나를, 누구를이라는 목적어가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녀는 애완동물을 쓰다듬기도 하고, 그럼 이것도 문장이 두 개네. 그녀는 애완동물을 쓰다듬었다. 말 됐죠? 근데 먹이를 주기도 했다. 그럼 여기 먹이를 뭐가 빠진 거야? 누구에게? 개에게, 이구아나에게, 코끼리에게, 고양이에게, 뭐뭐에게라는 뭐가 있죠? 부사어가 생략됐네.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서술어가 생략되니까 필수 성분이 생략된 거고, 목적어니까 필수 성분이 생략된 거고, 부사어니까 부속 성분이 생략이 됐네요. 그럼 5번. 이 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으셨기에 나무를 보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잘 봅시다. 이 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으셨기에 나무를 보며 누구는? 나는 또는 철수는 누구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거죠. 즉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는 나오는 거 보니까 주어가 생략됐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문제를 낸다라면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필수 성분이 생략된 경우이고 4번은 무슨 성분이? 부속 성분이 생략된 거죠. 그럼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1번을 빼버리면 다음 중 서로 성격이 다른 하나 이렇게 나오면 2, 3, 4, 5번만 본다라면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4번. 왜? 필수 성분이 아니라 얘는 뭐가? 부속 성분이 생략됐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문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모두 갖추어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얘도 또 어긋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네. 친구들은 그에게 닮았다고. 에이, 딱 봐도 알죠. 친구들은 그에게 누구와 닮았는지. 그쵸? 그럼 누구와 닮았는지. 친구들은 그에게 아버지와 닮았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김태희와 닮았다고 말한다. 생방에서 흐뭇하네. 친구들은 그에게 전지영과 닮았다고 말했다. 그럼 부사어가 생략됐네. 나는 취미로 운동과 또 나죠. 와가가 나오면 뭐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 운동과 그림을 그린다. 왜 틀렸을까요? 그림을 그린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운동을 그려야 돼? 운동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서술어가 생략됐네. 그래서 나는 취미로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돼야 되죠. 세 번째. 그녀는 교실에 들어가서 책가방을 올려놓았다. 자, 그녀는 교실에 들어가서 책가방을 어디에 올려놔야 돼? 어디에? 책상에 올려놓든지 의자에 올려놓든지 교탁에 올려놓든지 어디에 올려놔야 되니까 여기도
부사어가 생략됐죠. 여기 책가방을 어디에 올려놨는지. 맞죠? 4번 나는 그녀의 꿈이 없는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지 예쁘고 아름답고 상냥한 이 여성 동지들이 웃고 있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답은 4번. 그냥 4번 갑시다. 이쁜 여성 동지들이 웃고 있는데 그냥 갑시다 이거는.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5번 틀렸던 얘기인가요? 그럼요. 틀렸죠. 왜? 지훈이와 승아가 공원에서 만났는데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봐. 지훈이와 승아가 공원에서 만났죠. 만났다죠. 그런데 다른 문장 아는 이것만 봐봐요. 그럼 이거 빼고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가 하나의 문장이죠. 근데 누가? 지훈이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또는 승아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아니면 둘 다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뭐가? 주어. 누가 아는 체 하지 않았는지 주어가 생략됐네요. 주어가 생략됐어. 그럼 봅시다. 얘는 이 두 개는 뭐가 생략된 경우고 부속 성분이 생략된 경우고 이 둘은 필수 성분이 생략된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하나 풀더라도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어렵다고요? 안 됩니다. 어려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3, 4번 문제네. 3, 4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봐야 됩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 다음에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 주어인데 주어와 서술어는 분명 문장을 만들 때 아까처럼 이거 같은 내용이죠. 아까처럼 철수는 뭐 아름답다 했어요. 철수 아름다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철수는 착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주어인 철수와 서술어인 착하다는 호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확인할 텐데 자, 거기 세 번째 보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거는 별표 칩시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인데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부 부사어는 특정한 말과만 호응한다는 거. 이 부사어는 일부 부사어는 특정한 말과만 호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정어와 호응하는 부사어가 있어요. 반드시 부정적인 거와 호응하는 것. 예를 들면 구태여 해라 안 됩니다. 구태여 하지 마라가 돼야 되죠. 마라 부정어. 또 여간에서는 뭐뭐가 된다가 안 되죠. 여간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부정어. 그 다음에 결단코 해야 된다 아닙니다. 결단코 하지 못한다. 절대 하지 못한다 부정어. 도무지 하지 못한다. 좀처럼 하지 못한다. 차마 하지 못한다.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다. 이거 눈에 익혀둬야 됩니다. 반대로 긍정과 호응하는 단어들도 있죠. 긍정. 조심해야 될 게 제법, 겨우, 당연입니다. 겨우 하니까 느낌상 겨우 못한다. 이 정도로 들릴 수 있지만 겨우는 반드시 겨우 할 수 있다. 그 정도 부정어가 오면 안 됩니다. 제법도 마찬가지고 당연히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을 나타내는 말, 추측을 하는 말, 당부, 부탁, 소원을 나타내는 말, 양보를 나타내는 말 반드시 눈으로 익혀둬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예시문들이 있으니까 예시문들은 한번 봐가면서 확인을 해 갑시다. 그럼 우리 문제로 들어가서 문장 간의 호응이 적절한 것 한번 봅시다. 내 친구의 단점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잘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 친구의 단점은 잘한다. 험담을 잘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친구의 단점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의 단점은 잘한다는 것이죠. 아니 단점이 뭐 사람처럼 뭔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은 험담을 잘한다는 것인 거죠. 단점이 혼자 나와서 아싸 난 운동한다 막 이런 게 될 수가 없으니까 2번 그 회사에 면접을 통과하는 것은 여간이죠. 여간은 뭐랑 호응해야 된다? 부정어와 호응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거죠. 여기. 그러면 어려운 일이다. 아니죠. 이건 긍정과 호응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여간 어려운 일이 부정이 와야 되니까 아니다. 부정어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호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선생님 비슷해 보이는데 맞아 보이는데 그런 거 안 돼. 우리 약속이었으니까. 세 번째, 내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좀처럼 뭐 하지 않는다? 부정어와 호응하는 거다. 맞았네. 좀처럼 부정어 나왔으니까 정답은
3번. 그러면 4번, 5번도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틀렸나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한 주장의 핵심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것은 한 핵심의 주장은 그 사람이 한 핵심의 주장은 주어죠. 서술어가 뭐지 그러면 이바지해야 된다. 핵심이 이바지할 수 없죠. 왜? 그 사람은 이바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면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심 주장 이론은 살아 움직여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핵심 뭐는 이 이론이나 사상은 이바지 뭐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이니까 이론이니까 핵심이니까 이바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라디오와 신문을 읽으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나오죠. 뭐가 읽었는데 라디오와 신문 읽으며죠. 자, 신문은 읽을 수 있죠. 근데 라디오는 읽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듣고 신문을 읽으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와가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와가라는 건 굉장히 머릿속에 빡빡빡빡빡 박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봅시다. 4번이 갑자기 아까 잠깐 보는 우리 한 0.1초 사이에 뭔가 바뀌어 있죠. 잠깐 잘못된 게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4번. 다음 문장 간의 호응이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선생님, 전 뭐가 다 갈라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모르면 굉장히 예습도 안 하고 여기 집중을 안 한 친구들이죠. 없던 2번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쵸? 자, 어머니는 너를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내 이 얘기를 자주 한다. 맞아 보이죠? 아닙니다. 왜? 너를 보면 너를 자랑스러워해서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자랑스러워서가 맞는 거예요? 자,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너를 자랑스러워해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스러워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건 틀린 문장이 아니니까 물론 맞는 게 되는 거고. 3번. 나는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내가 흘린 땀과 이거죠. 또 나왔죠. 땀과 노력을 알고 있죠. 자, 흘린 땀과 노력이죠. 그러면 땀은 흘릴 수 있죠. 노력은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을 흘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와가가 나오니까 또 틀렸잖아요. 그죠? 노력은 뭐 기울인 노력, 흘린 땀, 기울인 노력 또는 흘린 땀, 열심히 한 노력 이런 식으로 앞에 지금 달라졌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 4번. 엄격한 규제가 풀리면 당신은 이 상품의 판매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그랬죠. 봅시다. 엄격한 규제가 풀리면 당신은이죠. 뭐 있다? 팔 수 있다가 아니라 팔 수 있는 게 당신은 내가 파는 게 아니잖아. 나는 뭐가 있어?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5번째. 이 대학에 지원하는 이유는 해외 대학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좋다 그랬죠. 이 대학에 지원하는 이유는 뭐 분위기가 좋다? 아니죠.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죠. 좋다가 아니라 분위기는 좋기 때문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게 이거 좀 지워놓고 또 새로운 문제가 5번과 6번이 또 나와야 되니까 또 새로운 게 보면은 뭐가 나왔죠? 시제와 호응입니다. 자, 시제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거죠. 시제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과거 시제,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 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과거 시제는 뭐가 나오는 거죠, 보통?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현재 시제는 니은는, 다, 미래 시제는 것, 겟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어제는 과거죠. 지금은 현재, 앞으로는 미래 이런 식의 단어들을 통해서도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 니은다가 뭐죠? 현재 시제죠. 그런데 지금이니까 역시 이것도 뭐가 된 겁니까? 현재가 온 거죠. 그러면 현재라는 단어와 현재 시제가 만났으니까 지대로 만나버렸죠. 2번 한 달 뒤에 한 달 뒤니까 언제 시제지?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봅시다. 간다가 아니라 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앗이 아니라 니은으로 고쳐서
간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야. 이거 오타가 났으니까 선생님도 실수할 뻔했네. 그래서 잘못된 거고 한 달 뒤에니까 언제죠? 미래 시제. 언니가 미국을 떠날 것이다. 미래 시제죠. 이것도 정답은 2번. 3번 그는 어제 백화점에서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이거 맞은 거 아닌가요? 왜 맞았다고 생각해? 난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왜죠? 어제니까 과거죠.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이거 왜요? 봐라.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바로 여기 나온 어제죠. 어제죠. 못한다가 아니라 못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오타가 났네. 못했다가 아니라 못한다가 되죠. 선생님 굉장히 많이 실수했네요. 지금 못했다라고 고쳐야 되는 게 맞죠. 전부 정답을 선생님이 이거 딱 워드를 치면서 이 생각을 했나 봐요. 학생들에게 정답을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나 봐. 그래서 못한다는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 어제는 과거 시제. 그러니까 못했다가 뭐가 못한다가 아니라 못했다로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오타가 한번 나오는 바람에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2번이나 벌어졌죠. 내일 미래 시제 준비해야 한다. 현재 시제 이제 안 맞고 있죠. 이것도. 그 다음에 5번 예전에 언제? 과거에도 그립고 고운 그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거 맞아 보이지만 이제는 현재 시제에 아름답지 않다. 현재 시제에는 뭐? 아름답지 않다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왜 모를까? 잘 봐라. 예전에는 과거를 나타내죠. 예전에 그리도 고운이죠. 자, 운이니까 뭐가 온 거죠? 현재 시제가 온 거죠. 근데 예전은 언제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어디 오실까? 예전에 그리도 고왔던 이런 식으로 이거죠. 그런데 자꾸 현재 시제 물론 이거를 보는 순간 틀린 건 이미 알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 뭐마지 않았다. 추측이니까 가능하죠. 6번 어법에 맞는 문장은 또 문장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조만간 너의 집으로 연락을 했다죠. 이게 뭐죠? 조만간 너희 집에 연락했다. 틀린 거는 알겠는데 느낌상 틀린 건 알겠는데 뭐가 틀렸죠? 조만간이니까 이거 언제 시제예요? 미래 시제죠.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미래 시제에 연락했다. 아니죠. 뭐죠? 연락할 것이다. 미래 시제가 와야 되니까. 나는 그제 딱 봐도 알죠. 이제 그제니까 언제죠? 나는 그제니까 과거 시제. 영화관에 갔었다의 줄임말이니까 맞았네. 지난날은 언제죠? 과거 시제에 그녀와 이 거리를 손잡고 같이 걷는다. 현재 시제죠. 니은는다니까. 그러면 걸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고쳐줘야 되는 거고. 지난번 우리 집에 지난번이니까 과거죠. 지난 어느 날이니까 우리 집에 올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왔던으로 고쳐줘야 되죠. 우리 집에 왔었던이니까 어시 와야 되죠. 왔었던 사람이 이 가방을 놓고 갔다. 얼마 후면 미래 시제. 언젠지 모르지만 앞으로 있을 어느 시간. 얼마 후 접시를 깨끗이 비운 사람이 아니죠. 비우는 뭔데? 지금 먹으면서 접시를 비워야만 현재 시제가 되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이 미래 시제로 고치면 비울 사람이 왜 반전 도장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높임 표현으로 넘어갈 텐데 이것도 지워놓고 자, 이제 높임으로 갑니다. 높임도 이제 간간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상대 높임부터 나왔는데 상대의 높임을 보면 뭐가 됐죠?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식으로 종결어미에서 얘는 종결어미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 그래서 그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일명 다른 말로는 합시오체라고도 합니다.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종결어미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비격식체를 보니까 뭐 해요체, 해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높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격식은 내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형식과 격식을 갖춰야 될 때 쓰는 말이고 비격식체도 높임법은 맞지만 친하니까 이런 격식 없이 자연스러운 높임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주체 높임 두 번째인 상대 높임이 끝났다라면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뭐 화자가 서술어보다 화자가 서술의 주체가 상위일 때 서술어의 뭐를 높인다? 주체를 높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체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을 높여줘라. 그래서 조사께서와 의시 보통 조사 뭐뭐 깨서와 의시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주어인 명사인 님을 붙이는 말 그 외에 밑줄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찬의시다, 돌아가시다 와 같은 특수어의 전부 다 의시가 들어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계시다, 잡수시다, 그 다음에 주무시다, 편찬의시다, 돌아가시다 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있다를 고쳐서 계시다로, 먹다를 고쳐서 잡수시다로, 그 다음에 자다를 고쳐서 주무시다로, 편찬다를 고쳐서 편찬의시다로, 그쵸? 죽다 또는 죽다를 고쳐서 돌아가시다로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간접 높임이 있는데, 자,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우리 계시다와 있으시다가 있어. 그쵸? 근데 하나는 간접 높임이고 하나는 직접 높임입니다. 그럼 봅시다. 할머니 집에 계시니, 집에 있으시니,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자,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집에 계시니가 맞을까요? 있으시니가 맞을까요? 자, 둘 다 맞아 보이죠? 할머니 집에 계셔? 할머니 집에 있으셔? 둘 다 맞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있으시니는 뭐다? 간접 높임이다. 그럼 여기 집에 있는 사람이든 집에 계시는 사람이든 누가? 할머니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집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이고 직접 높일 때는 계시다. 선생님,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뭘 차이예요? 봐요. 교장 선생님의 후나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왜? 교장 선생님은 나보다 높죠. 근데 누구를? 말씀이 있는 거지 교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 직접은 교장이지만 교장 선생님의 다른 부분, 신체 또는 말, 이런 것들, 교장 선생님과 관련된 것도 내가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높일 때는 간접 높임인 있으시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은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다. 그 다음에 압존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압존법은 존댓말을 누를 눌러버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 즉 아들이 있어. 근데 여기 누가 있을까? 아버지가 있고, 여기 또 누가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있어. 그러면 서열을 따지면 누가 제일 높죠? 할아버지 1등, 아버지 2등, 철수 꼴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럴 때 철수가 아버지께서 오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세요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분명 철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보다 높은 대상은 맞죠.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원고, 우두머리인 할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듣는 할아버지가 가장 높은데 아버지께서라고 하면 아버지가 누구보다 높다는 얘기가 돼버려. 할아버지보다 높다라는 표현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버지도 분명 철수보다는 높지만 할아버지보다 낮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눌러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아시죠? 이런 걸 우리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 5번, 6번으로 넘어가서 6번, 7번, 8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높임 표현이 바르게 사용된 것은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헛헛거리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반장, 선생님이 이 일을 좀 하래. 이거 맞았어요? 틀렸죠? 왜? 반장, 선생님이죠. 누구의 말을 지금 전달하는 거죠? 선생님의 말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누구보다, 반장보다 높은 사람이죠, 분명히. 그러면 이 일을 좀 하래가 아니라 선생님 말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 일을 좀 하라셔.
이런 식으로 높여야 됩니다. 또는 하라고 하시었어의 줄임말이니까. 됐죠? 2번 어금니 틀렸지. 2번 할아버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딱 나왔죠. 계시라는 뭐가 되는 거야? 높임 표현인데 물론 어떻게 직접적인 주체를 높일 때 쓰는 거고 간접 어떤 사람의 나보다 높은 사람의 신체 뭐 귀든 눈이든 말이든 신체라든가 또는 말 또 그 사람의 소유물 자 예를 들면 큰 딸이 있으시다가 맞을까? 큰 딸이 계시다가 맞을까? 자, 이모님의 소유죠, 딸도. 그러면 소유물인 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모님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높이긴 높여야 돼. 그러면 계시다는 직접 이모님이 있으신 게 아니니까 이모님의 딸, 소유인 딸이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있으시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말을 높이는 거니까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아들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었다. 뭔 소리야? 야,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직접 드린 거죠. 그럼 어머니에게 주면은 친구인가? 아니죠. 드렸다. 왜? 이건 무슨 높임이니까? 얘는 간접 높임에 대한 이야기고 3번 같은 경우는 객체 높임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객체 높임에서는 뭐가 되는 거나? 주었다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드리는 행위. 4번 어머니께서 맛있는 진지를 잡수셨다. 맞죠? 주체죠, 주체. 어머니께서 주체를 높였죠. 어머니가 뭐 한 거죠? 원래 어머니가 먹는다죠. 먹는다는데 어머니는 나보다 높으니까 으시라 깨서 이걸 높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먹다 대신에 시었다를 줄여서 잡수셨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으시가 들어갔네. 정답은 4번. 자, 5번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틀렸죠? 맞는데? 할머니를 데리고 되시는 높임말 모시고 맞잖아요. 근데 왜 틀려요? 이거죠. 병원에 갔다가 아니죠. 아버지가 간 거죠. 그럼 뭐하다? 가셨다. 왜 선생님 왜 갔다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잖아. 이건 압존법이 아니잖아. 왜? 간 주체가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가신 건 맞지. 근데 할머니를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 아버지도 모셔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상인 할머니는 모시고 가되 누가? 아버지가 나보다 높으시니까 갔다가 아니라 가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가셨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8번. 높임법의 사용이 옳은 것은 또 이제 옳은 거네. 또 나왔죠. 뭐 나왔을까? 아이고 오늘 계시다 있으시다 겁나 많이 나오네.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선생님을 직접 높인 게 아니라 선생님의 소유물인 따님이 된 거지. 그러면 계시다가 맞아? 있으시다가 맞아? 간접 높임이니까 또 나오네. 있으시다. 너 탈락.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2번. 할머니께서 방에서 낮잠을 잔다. 봐봐. 주체 높임이죠. 얘는. 할머니죠. 할머니. 얘는 간접 높임에 대한 이야기였고 얘는 주체 높임이잖아. 주체 높임. 그러면 낮잠을 자는 대상이 누구죠? 할머니. 할머니는 누구보다 높아? 말하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잔다가 아니라 이걸 높여서 주무신다. 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무신다로 고쳐줘야 되고 나는 빵을 아버지께 갖다 주었다. 미친 거죠. 왜? 나랑 아버지랑 비교할 때 누가 높아? 아버지가 높은 거죠. 또 객체 높임이잖아. 객체 높임을 말하고 있네. 됐죠?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주체 높임이 되는 거고 2번은 객체인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다. 아버지가 나보다 낮은가? 아니지. 나보다 높지. 그럼 아버지는 뭐 해야 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갖다 드려야 되는 거지. 자, 4번. 교수님 앞으로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딱 맞았죠. 교수님이 나보다 높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이 왜 잘못됐을까?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보셨다. 야, 봐봐. 누가? 할아버지가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할아버지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게? 나. 할아버지가 나중에 누가 높아요? 할아버지. 그러면 여쭤보면 안 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여쭤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높임법이라는 거죠. 사실 이 높임법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높임법 때문입니다. 근데 외국인도 아닌데 한국인도 이걸 모른다는 얘기지. 그건 외국인과 같은 뇌구조를 가져서 그런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더 문제를 풀어본다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굉장히 난해한 걸 내지는 않습니다. 이 토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만 풀어준다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거나 아니면 부담을 갖고 접근하지 말고 이거 이런 거 그렇지 있으시다 아이고 있으시다 계시다 많이 나오네 아이고야 와가가 많이 나오네 뭐 이런 것들 반복되는 유형을 잘 찾아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것만 계속 반복해 준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높임법을 했고 지금부터는 뭐 사동 피동부터 쭉 이어져 나갈 겁니다. 자, 문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동이 뭔가 피동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말 그대로 사동은 밑줄 쳐야 될 겁니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 또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 그럼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뭐 하는 거? 시키는 것. 이렇게. 이게 바로 사동이죠. 주동은 스스로 주체를 써서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사동은 남이 시키니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생적 사동은 뭐가 되죠? 이히리기 우구추 이게 결합되는 거. 사동의 의미, 사동의 전미사인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온다라는 것. 이거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당연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뭐 이걸 이해한다라는 문제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통사적 파생법은 개하다 이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예시문 한번 봅시다. 물이 그릇에 가득 찼다죠. 원래 찬 거는 지가 알아서 차 있는데 고치면 언니가 물을 그릇에 가득 채웠다. 워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채우니까 물이 쭉쭉쭉쭉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남에게 시키는 것 이렇게 되는 것. 됐죠? 자, 그런데 거기 별표 불필요한 사동 표현. 나는 동생에게 그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었다. 맞죠? 이게 맞아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시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켜가 아니라 뭐 소개하다 이런 식으로 고쳐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9번째 넘어가서 사동 표현이 바르게 된 것. 바르게입니다. 바르게 사용된 게 뭐냐? 내가 직접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 내가 봐요. 교육시킨 거죠. 그럼 스스로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사동 중에서 사동이 아니라 뭐가 된다? 주동이 된 거죠. 지가 알아서 한 거니까. 두 번째, 화가 난 아빠가 아들을 공부시켰죠. 그 아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아빠가 공부하도록 시킨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동.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 아빠가 시키니까 아들은 공부해야 되겠죠, 아마. 3번, 배기가스는 환경 오염을 야기시킨다. 자, 배기가스가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주동이 되는 거죠. 굳이 따진다면. 당신이 나와 그녀를 연결시켜 주세요. 자, 당신이란 사람이 나와 그녀를 뭐 시킨다? 연결은 나나 그녀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우리를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사동이 가까운 거고 내가 벽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던 그림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림이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 누가 떨어진 게 그림이 알아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도 주동 뭐가 되지 않는다? 사동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더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10번 어법에 맞는 문장이 아닌 것 그랬죠. 어법의 문장이 이제 아닌 것. 내가 그를 깜짝 놀랬다. 딱 들어도 뭐 내가 그를 깜짝 놀랬다. 놀랬다? 선생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 놀랬다죠. 놀라다. 놀랬다는 뭐? 내가 그를 깜짝 원래는 놀라다가 되는 거죠. 기본형이. 자, 놀라다에는 불필요한 사동이 2번 쓰였기 때문에 뭘로? 아니. 놀라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사동사는 뭡니까 이게? 놀라다니까. 원래는 내가 그를 깜짝 놀라게 하다.
선생님,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건 틀린 거죠. 왜 틀렸냐면, 자, 이거 우리 예쁘게 쓰고 한번 해볼까요?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내가 그를 깜짝, 원래는 놀라다가 기본형이죠. 그쵸? 근데 원래는 놀다가 또 뭐가 된 겁니까? 놀라게 하다라는 문장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깜짝 놀라게 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놀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개하다. 그쵸? 또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있습니까?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그럼 얘는 원래 놀라게 하다가 지닌 사동사는 놀래다인데 뭐가 된 거죠? 놀라게 하다 대신에 뭐가 온 거죠? 놀래다. 이거를 사동이 2번 들어왔으니까 줄여서 놀랬다로 고쳐 놓은 겁니다. 됐죠? 선생님, 저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 보세요. 놀라게 하다가 놀래다인데 왜죠, 이거? 아니, 이 놀랬다 자체가 하나의 사동사처럼 쓰이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그가 하늘로 연을 날렸다죠. 날렸다. 이건 어법에 맞는 문장 맞죠? 왜? 그가 하늘로 연을 날리었다. 리가 나오죠. 이 리에서 날리다에서 날렸다. 그 다음에 엄마가 딸에게 책을 읽혔다. 맞죠? 읽었다인데 희가 들어와서 읽혔다가 되는 거고, 그들이 내 마을의 도로를 넓혔다. 넓다에다가 희가 들어와서 넓혔다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누나가 동생의 눈을 감기웠다. 이게 정답이네. 이게 잘못됐네. 선생님, 저건 왜 잘못돼요? 원래는 감기우다가 맞는 거죠. 그쵸? 감기우다죠. 근데 감기 다음에 뭐가 온 거예요? 자, 기본형은 감다죠. 눈을 감다죠. 감기다가 와서 이히리기 중에 기가 한 번 왔죠. 사동이나 피동은 전미사가 한 번만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감기우다니까 기라는 사동전미사와 우라는 사동전미사가 몇 번? 2번 나왔죠. 그래서 이걸 줄이면 뭐가? 감기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웠다는 기라는 사동전미사와 우라는 사동전미사가 2번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감기다는 감기다로, 감기웠다는 눈을 감기다로 고쳐줘야 된다. 왜? 감다에다가 기라는 뭐만 사동전미사 한 번만 붙여주면 되더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오답이 나올 때는, 뭐든지 오답이 나올 때는 이중사동, 뒤에 나오겠지만 이중사동, 이중피동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경각심을 나타내는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9번, 10번 끝났고, 이제 또 넘어가서 사동만 나온 게 아니죠. 바로 뒤에 보니까 이제 피동이 또 나와 있죠. 자, 피동은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쵸?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피동이라고 한다. 자, 파생적 피동은 말 그대로, 파생적 피동은 뭐가 있다? 이, 히, 리, 기 까지 있더라. 선생님, 우구추가 들어간 거는 사동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히리기 다 있죠. 그럼 저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하고 문맥적으로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문맥적으로만.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고 문맥을 통해서만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통사적 피동은 뭐가 있을까? 통사적 사동은 개하다가 붙는 거고, 통사적 피동은 되다. 또 여기 보면 어지다. 또 뭐가 되죠? 개되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만큼은 이제 수험생들이 꼭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우지 않고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시문을 통해서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지금? 쥐가 고양이를 잡았다.
또 쥐가 알아서 고양이를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 능동이야. 스스로 했으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쥐에게 잡혔다. 아니 쥐는 잡히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고양이가 잡아버렸죠. 그럼 고양이라는 주어가 쥐라는 주어가 뭐가 고양이에게 당한 거죠.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잡다 대신에 희가 왔으니까 잡히다가 왔으니까 희가 와서 잡혔다가 된 것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또 11번부터는 피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 자 봅시다. 피동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기 다시 한 번만 당겨 봅시다. 거기 보면 불필요한 피동이 있죠. 이 소설은 사람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다. 소설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쓸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왜 저 말이 잘못된 거죠? 자, 소설은 잘 기본형이 뭐죠? 읽다가 되는 거죠. 읽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읽히다가 왔으니까 희라는 뭐가 온 거죠? 전미사가 온 거죠. 뭐? 피동전미사. 근데 이걸로 끝난 거 아니죠, 사실은. 뭐가 된 거죠? 이거죠. 어지가 온 거죠. 어지. 어지. 어지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피동이고 어지도 피동이죠. 왜? 어지다가 피동이니까 그럼 피동 한 번, 피동 두 번.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이중피동이라고 한다. 이중피동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읽혀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읽히지 그냥 잘 읽히지 그냥 히 하나만 와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1번 피동 표현이 바르게 사용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 동생이 개에게 물려졌다. 원래는 뭔데? 물려졌다가 물리어지다. 그러니까 물리어져다 했으니까 돼야 안 돼? 아니죠. 왜? 어지다가 온 거죠. 어지다. 이 리에다가 어지다가 한 번, 두 번이나 왔잖아. 그럼 안 돼. 이중피동이야. 그래서 잘못 사용했네. 그러면 동생이 걔에게 물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물렸다. 이렇게 쓰든가. 됐죠? 그러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졌다. 뭔데? 어지다의 준말이죠. 그럼 시라는 전미사와 피동전미사와 어지다가 떠온 거죠. 그거 이중피동.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뭐라고? 잡혔다로 고쳐야 되죠. 잡혔다. 3번 창문이 밤새 열려져 있었다. 오호 이것도 뭔데? 열리어져 있었다죠. 그럼 열리어지다. 리와 어지다가 또 붙었죠. 그럼 이게 뭘로 고칠까? 열렸다. 이렇게. 근데 오늘따라 글씨가 잘 써진다. 이건 뭐 딱 봐도 이중이 아닌 건 알겠는데 5번은 또 뭐가 잘못됐죠? 그날 밤 그녀에게 밥값이 청구되어졌다. 이건 뭐가 되죠? 되어지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12번 어법에 맞는 문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어법에 맞는 문장이 아닌 것. 1번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업혔다. 자 문장이 아닌 거죠. 업혔다. 원래 잘못 쓰면 어떻게 쓴다? 업히었다는 이중피동이다. 안 된다. 희와 어지다가 오면 안 된다. 안겼다. 맞죠? 안기었다는 안 된다. 3번 빨간 꽃이 그녀에 의해서 꺾여졌다. 잘못 쓰는 거 꺾이어졌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이중피동이가 안 된다는 거. 비리를 저지른 사장이 어젯밤에 구속되었다. 구속됐다죠. 그 다음에 그날 이후 그 장소의 철문이 굳게 잠기었다. 틀렸죠. 왜 됐을까? 잠겨졌다. 똑같죠 지금. 똑같이 된 거죠. 얘는 뭐의 약자다? 잠기어졌다의 약자잖아. 이런 건 쓰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잠겨졌다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잠가졌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죠. 어지다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5번. 적절한 문장이 아니죠. 얘는 제대로 됐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다 어지다가 있는 거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동까지는 끝냈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의미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의미 중복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엔. 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라서 헷갈려 하더라 이거죠. 중복입니다. 이걸 먼저 지워놓고 가봅시다. 말 그대로 의미 중복은 특정한 단어 때문에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절, 문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바다, 서울역전 앞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저거 중에 틀린 말이 뭘까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럼 동해바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동해의 해자가 무슨 해자죠? 바다의 자죠. 바다. 그러면 동쪽 바다, 바다란 뜻이니까 이런 것들은 단어에 의한 의미 중복이 되더라. 역전 앞도 마찬가지죠. 전이 무슨 전자? 앞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 앞에 있는 앞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역시 이것도 단어에 의한 뭐가 된다? 의미가 중복이 되더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는 혼자 독학으로 봐봐.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다. 독자가 무슨 독자예요? 홀로독. 그러면 혼자 공부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은 우리 뭐가 있냐면 의미 중복의 예가 있습니다. 의미 중복의 예를 한번 보면 거기 높은 고온이죠. 고온이 뭐죠? 온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럼 높은 고온 이상으로 안 되죠. 그럼 높은 고온이면 높은데 높은 온도 이런 말이니까 스스로 자각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너 스스로 한번 자각해봐. 자자가 무슨 자자? 스스로 자자죠. 그럼 스스로 자각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처갓집이란 말 써요, 안 써요? 결혼하면 남성 동지들은 처갓집이란 말을 씁니다. 틀린 말입니다. 왜? 처갓집인데 처는 부인의 집가 부인의 집에 집이란 뜻이 되니까 야 처갓집 간다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처가에 간다 이런 말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같은 동포 동자가 무슨 동? 같을 동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다시 복습 복습이 뭐죠? 다시 그 다음에 쓰이는 용도가 뭔데? 새로 쓰이는 거니까 용도 안에는 쓰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큰 대문이 무슨 대자인데 아이고 말 그대로 큰 대문 큰 대문 앞에 서 있어라 그러면 안 되죠. 왜? 대자가 큰 대자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탈꼴찌에서 벗어나가 뭐죠? 똑같은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이름난 명산 명이 무슨 명? 유명할 명, 이름 명. 그 이름난 명산 안 되는 말. 새신랑. 신자가 무슨 신? 새로운 신자. 그러면 새신랑이면 새신랑이라면 새로운 신랑이란 뜻, 새로운 사람이란 뜻이죠. 그럼 안 됩니다. 신랑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서로 상충. 서로 상자니까 서로 충돌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안 돼. 또 허연백발. 머리가 허연백발이 있었는데 안 됩니다. 백자가 무슨 백자? 하얀 백자, 힐 백자. 그 다음에 고목나무 굉장히 많이 쓰죠. 고목나무 고자가 무슨 고자? 오래될 고자 목은 나무 목자 그럼 고목이라고 해야 되지 오래된 나무란 뜻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날조된 조작극 조작이 뭔데? 날조가 된다는 뜻이니까 넓은 광자가 무슨 광자? 넓을 광활한 광자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광장이라고 해야 되지 넓은 광장 절대 안 됩니다. 혼자 독학 아까도 얘기했죠. 혼자 독학 홀로 독자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 자,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학생들이 또 어려워할 수도 있었다 또는 있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3번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불필요한 요소의 중복 없이 어법에 맞게 쓴 것.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 것. 적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했다. 맞게 쓴 걸 찾으란 얘기죠. 지금 완전히 전멸. 틀렸죠. 전멸이 뭔데? 완전히 멸했다 뜻이니까 적의 군대를 전멸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면 적의 군대를 완전히 소탕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나 혼자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 왜 틀린 거죠? 남은 여생이죠. 여생이 남은 생애란 뜻이니까 남을 생애 남은 생애니까 남은 생애 안 되죠. 그거 틀린 거고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다. 속출이 뭔데? 연속해서. 그러면 잇따라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중복됐잖아 이것도. 그러면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 스스로 자짜죠. 그러면 스스로 각성했다. 역시 중복된 말이니까 안 돼.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된다. 14번 불필요한 요소의 중복 없이 어법에 맞게 쓴 것은 그랬네요. 1번 내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다. 맞는 거 같죠? 경험이 무슨 경험은 뭔가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이야기. 중복이 됐네. 2번 이 물건이 쓰이는 용도를 알 수가 없다. 용도가 뭐죠? 쓰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이 쓰이는 뭐를 가치를 알 수 없다. 가치 2번 나온 거니까 안 돼. 기말고사를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가 뭔데? 미리. 그러면 기말고사를 미리 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죠. 4번 그는 광장에 홀로 서서 넓은 광장은 안 되죠. 큰 광장도 안 되죠. 근데 광장에 홀로 서서 광장만 쓰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네. 그럼 5번은 뭐가 틀렸을까? 이름난 명산이죠. 명자가 무슨 명자? 이름 명자. 유명한 명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름난 산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단어들이 중복된 예시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의 중의성을 말하는 겁니다. 문장의 중의성. 이것도 역시 생각보다는 꽤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장의 중의성, 중의적 문장도 있고 수식의 모호성도 있고 비교 구문의 모호성도 있고 병렬 구문의 모호성도 있고 지시 대명사의 모호성, 부정 구문의 모호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린 책을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한번 일일이 따져봅시다. 그녀는 너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그랬죠. 그녀는 영화를 너보다 더 좋아한다. 자, 이거 어떻게 중의성이 될까? 자, 첫 번째는 그녀는 너보다 영화를 좋아한다는 그녀가 있어. 그녀가 있는데 이 그녀가 말이에요.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좋아하는 건 영화고 두 번째 좋아하는 거는 누구다? 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녀는 너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영화를 너보다 더 좋아해. 이런 거죠. 또 하나의 예시는 뭐가? 그녀는 너보다 영화를 더 좋아해. 그러면 그녀도 뭘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해. 누구도? 너라는 인물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둘 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너라는 인물은 일주일에 7번 정도 영화를 본다면 그녀는 너무 영화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14번을 봐.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게 그녀가 너보다는 더 많은 영화를 보고 더 많이 관심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더라.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뭘까?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사람들이 자르면 어떤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여행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100곳을 여행했나 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되죠? 사람들이 많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한 지역에 있는데 안동이란 지역에 몇 명이 있어? 10만 명이 있어. 10만 명이 있는데 이곳에 내가 여행을 간 거야. 왜? 사람이 많은 곳이 있어. 그곳에 내가 여행을 간 거야.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 이겁니다. 3번은 깜찍한 그녀의 친구가 나에게 고백을 했어. 이것도 보면 깜찍한 그녀의 친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예쁜 거야. 예쁜 누구? 그녀의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봐봐. 영희가 있어요. 근데 영희의 친구는 누구냐면 미숙이야. 여기는 나야. 그러면 하나씩만 잘라볼까요? 깜찍한으로 쪼개면 깜찍한 그녀의 친구가 나에게 고백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미숙이라는 여자가 나에게 직접 고백한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깜찍한 여자야. 직접 고백한 거야. 미숙이랑 깜찍한 여자가. 난 철수라고 할까요? 철수야. 넌 나의 이상형이야. 너무 멋있어. 나랑 사귈래? 라고 고백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쪼개면 깜찍한 그녀의 친구가 있어. 영희의 친구가 나에게 고백을 했다. 이렇게. 됐죠? 그녀는 네 번째. 그녀는 멋진 옷을 샀지만 그것을 감추었다. 자, 그녀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멋진 옷을 감춘 건지 아니면 멋진 옷을 샀다라는 것을 감춘 건지 불분명한 거죠.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몇 가지는 하고 몇 가지는 좀 빠르게 넘어간 겁니다. 자, 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서
문장이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 한마디로 말하면 중의적 표현이 아닌 걸 찾아봐라 이거죠. 자, 1번. 나는 어제 준우와 지우를 불렀어. 그러면 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제 준우와 지우를 불러서 동시에 부를 수도 있죠. 그쵸? 동시에 준우라는 친구와 지우라는 친구가 가는데 어이 준우야 지우야 일로 와. 둘 다 일로 와.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부를 수도 있어? 나는 어제 준우와 또 누구를 불렀다? 지우를 불렀다 하죠. 그럼 한 번은 준우야 불러놓고 한참 뒤에 그죠? 아침에는 준우를 부르고 저녁에는 지우를 불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따로따로 불렀을 수도 있고 동시에 불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비슷한 말입니다. 그녀는 가방과 시계를 2개 샀어. 자, 그러면 그녀는 가방 하나 사고 시계 하나 사서 2개를 살 수도 있지만 그녀가 가방 2개, 시계 2개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의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3번 키가 큰 남자는 그녀를 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봐. 그녀를 민 사람이 키가 큰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인지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뭐가 키가 큰 남자가 민 사람이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인지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4번 그녀는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나를 바라다 봤습니다. 자, 그는 춤을 추면서 그가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나를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뭐가 그가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나를 바라보는 건지 불분명하다라는 것. 자, 그럼 정답은 5번이네. 이것만큼은 그냥 하나로만. 그곳에서 그녀의 멋진 의상이 단연돋보였다. 그러니까 멋진 의상을 입은 사람은 누구? 그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선생님 여기 이쯤에서는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통은 컴마를 찍어버리면 됩니다. 나는 이랬죠. 그럼 오로지 대상은 누구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어제 준우. 그럼 준우를 짧은 거야. 준우도 불렀고 지우도 불렀다. 이렇게 따로따로 불렀다. 그녀는 가방과 시계를 2개 샀다. 그러면 가방, 시계 2개 샀다. 이것도 헷갈릴 수 있죠. 그럼 가방을 샀고 시계를 2개 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술어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서 17번 가기 전에 우리 조사에 대해서 잠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자, 조사의 용법을 보면 거기 조사의 종류에는 격조사, 접속사, 보조사가 있죠. 근데 격조사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앞 강의에서도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이건 얘기했죠. 주격이 뭐가 있죠? 이가. 근데 거기다 은는도 들어갑니다. 은는 이가. 목적격은 의, 관형격 조사는 의도 있고 던도 있고 리을, 리은 다 있었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뭘 빼면 이 3가지, 또 서술격 조사인 뭐뭐 시다와 복격 조사인 뭐뭐 이가 다음에 되다 아니다가 오는 이걸 빼면은 다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격 조사 있었고 혹격 조사 누군가를 부르는 것, 야 이런 것들. 서술격 조사 이다 나왔죠.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암기의 문제입니다. 접속조사, 와가랑 하고 이런 것들 두 단어를 어떠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건 접속조사라고 그러고 보조사, 앞말의 뜻을 더하는 것들 그런 걸 보조사라고 합니다. 뭐 대조, 뭐 만, 단독, 도 역시 이런 것들 됐죠?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주로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밑줄, 에게, 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 기능이 세분화될 수 있다. 처소입니다. 처소. 그들은 대구에서 왔다.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장소를 지칭하는 거죠. 그럼 밑에 보면 한편 서로 다른 형태의 조사가 비슷한 의미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래 에와 에서는 모두 낙착점, 집에 있다, 집에서 산다, 낙착점 끝나는 지적 이런 겁니다. 출발점이냐 끝나는 점이냐 요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시죠?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그럼 하나씩 보면서 이제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조사에서. 자, 에서는 크게 2가지가 있었죠. 아까도 금방 봤듯이 무엇과 무엇, 처소. 처소의 의미와 낙착점의 의미가 있다. 이거는 장소고 낙착점은 뭐다? 도착점. 서로 도착한 곳. 끝나는 곳. 그렇죠? 이건 출발점. 자, 그럼 그녀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 그러면 얘는 출발했네. 중국에서. 그 물건을 집에서 가져왔어.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출발점. 우리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했어. 이것도 뭐가 되는 거다? 출발. 개발한 곳이 우리 회사. 어제 우리들은 공원에서 함께 놀았다. 논 곳이 어디야? 도착. 마지막으로 논 곳은 공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주재됐다. 월드컵이 시작된 곳은 우리나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출발로 보면 안 되고 우리 회사는 주격. 우리나라에서도 주격. 그러면 출발점, 주격.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에서가 뭔데? 낙착점. 서울에 사는 거니까 낙착점. 도착하면서 사는 곳. 끝부분. 그러면 공원에서 마지막을 놓은 것도 공원이니까 낙착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18번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사 A의 A가 잘못 사용된 것은 한번 봅시다. 베개 하나, 개발의 편자, 그나물의 그 밥, 장마철의 여우볕, 가계기둥의 입춘. 그랬죠. 선생님 다 맞아 보이는데요. 자, 봐봐. 그 4번 보면 장마철의 여우볕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결국 뭐죠? 장마철의 여우볕이 혹시 뭔지 알아요? 잠깐 나타났다가 숨어버리는 속담. 장마철에 비 많이 오죠. 비 막 오다가 잠깐 햇빛 보이다가 또 비가 내립니다. 그걸 장마철의 여우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부사격 조사 애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쓰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쓰기까지는 이제 다 끝났고,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얘기하지만 예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목이 아파서 좀 목소리가 좀 쇳소리가 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목이 아파서 아침에는 여기서 막 일어나자마자 막 이 소리가 날 정도였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수험생들에게 이제 빠른 강의와 그죠? 또 명쾌한 강의 그리고 유쾌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말을 했으면 학생들이 선생님 피곤한가 봐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같이 피곤해지니까. 그렇지만 이거 다 끝나서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좀 더 선생님이 좀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